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청년의 하루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고 부모님의 병원 예약까지 챙긴 뒤 퇴근한 부모님께 오늘 지출 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의 통장에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남짓한 돈이 입금됩니다.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2030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전업자녀들의 실제 일상이에요. 에이, 그거 그냥 백수를 좋게 말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엔 이들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 구조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절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메이트 옆집 지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요즘 애들 일하기 싫어한다는 식의 뻔한 비판이 아닙니다. 250만 명에 달하는 쉬어씀 인구, 그리고 경력직만 뽑는 AI 시대의 취업 시장이 만들어낸 기계하고도 슬픈 생존 전략, 바로 전업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기묘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때의 유행인지, 아니면 우리 미래의 새로운 모습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앞치마를 두른 청년들의 속사정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 전업자녀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거든요. 중국어로는 관저얼위라고 부르는데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한국에서 유독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쉬어씀 인구 통계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 청년이 무려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구직 단념자까지 합치면 250만 명에 육박하죠. 이들은 왜 이력서를 던지는 대신 행주를 들게 된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업자녀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는 업무기술서와 근로계약서까지 오간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가족 사이에 어떤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전업자녀라는 단어 대체 어디서 처음 튀어나온 걸까요? 때는 2023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웨이보와 샤옹슈를 중심으로 관절위, 즉 전지간녀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역시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부모님을 위한 전업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정서와 결합해 조금 더 계약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형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2030 세대는 소위 백수나 니트족이라는 꼬리표를 주기보다 싫어합니다. 사회적 낙인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이때 전업자녀라는 용어는 아주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되어줍니다. 나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조직에서 가사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그거 결국 이름만 바꾼 캥거루족 아니냐? 부모 등골 빼먹는 걸 참 예쁘게도 포장한다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초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250만 명 중 상당수는 구직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력서를 100번, 200번 써도 서류 합격조차 되지 않는 취업 절벽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죠.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비싼 월세와 물가를 감당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느니 차라리 부모님 댁에서 주거비와 식비를 아끼고
그 노동력을 부모님께 투입해 소정의 용돈을 받는 것이 가게 전체의 경제적 이득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원룸 월세 평균이 60만 원을 넘어섰고, 치솟는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밖에서 버는 200만 원보다 집에서 아끼고 받는 100만 원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면에서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서글픈 계산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고립의 위험성입니다. 전업자녀를 자처하는 청년들 내면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정글로 나가기 전 부모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효도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개인의 게으름 문제라기보다 신입에게조차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이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에 가깝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전업자녀 브이로그가 올라오면 댓글창은 전쟁터가 됩니다. 부럽다. 나도 시켜달라는 동경 섞인 목소리와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올리는 영상 속의 디테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식단표를 작성하고 집안의 재고를 관리하며 부모님의 건강 검진 스케줄을 엑셀로 정리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오가는 그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적혀 있을까요? 월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며 만약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해고도 당할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라고 하시겠지만 요즘 전업자녀들 사이에서 이건 필수 코스예요. 왜냐고요? 명확한 업무와 보상이 정의되지 않으면 이건 효도가 아니라 그저 눈치 보이는 얹혀 살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전업자녀 김모 씨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32살 김 씨의 월급은 8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전 7시 전 가구원 아침 식사 준비. 단순히 차리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아버지를 위한 저당 식단과 다이어트 중인 어머니를 위한 고단백 식단을 구분해서 준비하죠. 두 번째 단계, 집안 전체 청소와 세탁. 건조기에서 나온 빨래를 각자의 옷장에 완벽하게 정리해 넣는 것까지가 업무 범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부모님의 개인 비서 역할입니다. 병원 예약, 스마트폰 앱 사용법 교육, 명절 열차표 티켓팅,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의 전용 운전기사로 변신해 교회 드라이브를 책임집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웬만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보다 훨씬 고난도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보상의 성격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80만 원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정당하게 획득한 근로소득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자녀를 무능한 백수가 아닌 고마운 조력자로 대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와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부모 돈으로 사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는 비판 말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업자녀 현상이 부모-자녀 관계를 정서적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시되었다면 이제는 자녀의 노동력 또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2030 세대의 공정성 감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SNS에 올리는 전업자녀 브이로그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전시할까요? 그것은 사회적 생산 활동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불안감을 콘텐츠 생산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가 큽니다. 나는 비록 직장은 없지만 이렇게 생산적인 가사 노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평화로워 보이는 계약관계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녀는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부모는 내 자녀가 영영사회로 나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을 숨긴 채 고생했다며 월급 봉투를 건넵니다. 이것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각자의 사정 때문에 서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서글픈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일까요?
왜 우리 청년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하고도 결국 앞치마를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현상의 진짜 주범을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AI, 그리고 경력직만 찾는 기형적인 취업 시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2030 청년들에게 내일부터 당장 대기업 정규직으로 출근해라 라고 하면 앞치마 계속 두르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전업자녀라는 선택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린 막다른 골목에서의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청년들은 이토록 갈 곳이 없어진 걸까요? 저는 그 주범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데에도 쓰이고 있는 기술, AI입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했던 일들이 있어요. 자료 조사하고, 엑셀 정리하고, 간단한 초안을 잡는 등의 이른바 기초적인 숙련 노동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떨까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신입사원 서너 명 몫을 걷더니 그것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가르쳐서 써야 하는 신입을 뽑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주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해집니다.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입사원 모집이라고 써놓고는 밑에 유관 업무 경험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놔요. 아니, 신입인데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력을 들고 태어나야 하나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청년들은 취업시장이라는 게임에서 아예 로그아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역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밖에서 이름 모를 중소기업에 들어가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서울 자취방 월세 70만 원 떼고 교통비에 식비, 공과금까지 내면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며 상사 눈치를 봐야 하죠. 그런데 집에서 전업자녀로 일하면 어떨까요? 주거비와 식비가 일단 0원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80만 원이 고스란히 자신의 저축이나 자기개발비로 쓰일 수 있죠. 가게 전체로 봐도 외부 인력을 써서 나갈 돈을 자녀에게 주며 가족 유대감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캥거루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경제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 승계의 변질입니다. 과거의 가업 승계가 부모의 기술이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전업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나누어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새로운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세대 간 잠식일 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전업자녀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업자녀가 왜 생겨났고 그 속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부모님 댁에서 청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위태로운 동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전업자녀, 이것은 과연 우리 사회의 몰락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진화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업자녀는 단순한 백수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청년들이 신입은 뽑지 않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 가혹한 경제 구조 속에서 찾아낸 가장 처절하고도 합리적인 자조적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업자녀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의 모순이 낳은 시대적 산물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희생에서 노동과 보상이라는 합리적 계약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셋째, 이것이 일시적인 도피처가 되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경력의 단절이 아닌 역량의 확장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전업자녀로 살고 있거나 혹은 이를 고민 중인 분들께 옆집 지갑이 제안하는 3가지 실행 가이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 가사 노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드세요. 단순히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만약 부모님 식단을 관리한다면 영양학 공부를 병행해 노인식단 관리사 자격증을 따보거나
정리정돈을 전문화해서 정리수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그 일이 훗날 돌봄 경제나 서비스 산업에서 강력한 실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부모님과 일몰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으세요. 언제까지 전업자녀로 살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기한이 없는 계약은 안주를 낳고 안주는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인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었다면 역으로 AI를 활용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업자녀로서의 일상을 콘텐츠화하여 블로그나 유튜브, SNS에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살림 노하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되고 그것이 광고 수익이나 공동 구매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월급을 주며 곁에 두는 것이 당장은 안심이 되시겠지만 그것이 자녀의 야성을 죽이는 황금 창살이 되지는 않는지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대견해 하시되 그들이 언제든 다시 세상이라는 정글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업자녀라는 이름표가 부끄러우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에 서 있는 것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처마 밑에서 빗소리만 듣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비가 그친 뒤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갈 신발끈을 묶고 있을 것인지입니다. 오늘 옆집 지갑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업자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효도일까요? 아니면 멈춰버린 성장의 증거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으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갑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